지스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인이고요. 손의 자세 드립니다. 이미 시험에 뭐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직원인 모양과 그냥 단순 암기하세요. 한쪽 손가락 끝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비로자나불이 취하기 때문에요. 말기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이제 말기 때 나오기 때문에요. 얘는 요거하고 아까 얘기한 약사의례상은 통인실의 말기 요 두 가지를 대표적인 통인실의 말기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마촉진인 요렇게 해서 한쪽 손을 특히 인제 보통 인제 앉아 있는 석가래상에서 볼 때 이렇게 그 마군을 항복시키고 자신의 학을 증명하게 만드는 그 일종의 보리쌀을 성도할 때 모습인데요. 저희가 인제 석가래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자세가 항마촉진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왔죠. 그다음에 인제 통인이라고 부를 때 한쪽 손이 서로 다른 모양을 취하고 있을 텐데요. 각각이 여원인 그리고 시무외인 이렇게 해서 각각을 따로따로 하고 취하게 된 모습입니다. 여인은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을 상징하고요. 시무외인은 부처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수인이다. 하나는 소원 만족, 하나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손가락을 다 핀 상태에서 한쪽 손을 올리고 한쪽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때 제일 잘 나오는 뒤에서 인제 나올 겁니다. 이 둘을 합해서 우리가 통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 실제로는 아마 요거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불상 중에서 그죠? 설법을 할 때 취하는 모양에서 설법인 중에 전번윤인 즉 길상인이라고 합니다. 요게 설법할 때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두 손가락을 요렇게 인제 취하는 거겠죠. 그죠? 제일 많이 보이는 그 상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두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요런 모양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법륜인의 길상인이고 항상 설법할 때는 대체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인제 선정인 했을 때 법계 정인인데요. 보통 인제 우리가 좌선 즉 명상할 때 두 손가락을 보통 배 쪽에다가 선정에 들어가거나 제자리 수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보통 우리는 인제 단전 호흡이라고 하죠. 두 엄지손가락을 맞대서 둥그렇게 해 놓고 인제 약간 배 쪽으로 인제 두는 그 모습입니다. 바로 선정인 즉 백 법계 정인. 그리고 인제 설법인은 요것도 설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설법인하고요. 아까 전번윤인의 길상인의 설법인은 결국은 전체를 다 설법인으로 할 수는 있어요. 요거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 설법인인데 특히 저 위에 있는 길상의 전법륜인이 쪼끔 더 우리가 익히 많이 보는 손가락을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자주 보이는 거고요. 두 손을 합치면은 인제 말 그대로 합장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재료에 따른 불상 종류인데요. 요거는 미술사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꼭 외워 두시는데 특히 순서대로 가장 비싸고 귀한 것들 먼저 제시했어요. 금제는 순금이에요. 얘는 순금이니까 요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황복사 불상들이에요. 하나는 황복사의 아미타열의 입상이고요. 하나는 아미타열의 좌상이에요. 좌상과 입상인데 크기가 10 센티 남짓 되게 작아요. 불상이 10 센티면 되게 소형이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순금이니까.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금 자체가 귀할 뿐더러 그래서 얘는 재료가 귀하기에 항상 소형불만 많다. 불상의 어떤 그런 그 귀함 자체의 상징이죠. 이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주저 틀에 넣기겠죠. 붕어빵 만들듯이.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대표적으로 전해진다. 외워 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금동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금동은 청동의 도금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 모양 잘 봐 두세요. 황복사입니다. 순금이에요. 자, 순금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순금처럼 보이게 하는 게 자, 청동으로 만들고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철로 만들고 도금하거나 나무로 만들고 도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겉에서 보기에는 인제 순금이겠지만 실제로는 내용물이 다르죠. 따라서 청동 도금인 금동불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실제로는 제일 많다. 그죠? 네. 희귀한 순금을 만들 수 없을 때 요거는 뭐 두 개만 제시했습니다만 워낙 많아요. 그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철불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유행하던 시기가 있어요. 자, 지금 요 두 개는 하필이면 도금한 게 많이 벗겨진 상태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철불은요. 대체로는 철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도판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얘는 신라 말부터 고려 시대까지 계속 가는데 대체로 고려 전반기 그리고 신라 말 9 세기 중엽 요때 사이에 제일 많이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왜 많이 오느냐?
불심의 약간 변절 혹은 불심이 약간 퇴보한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상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대충 만들지 뭐. 쉽게 쉽게 빨리빨리 만들고자 할 때 철이 제일 값싼 재료 중에 흔한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철불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얘는 대체로 어 벗겨진 상태의 철 회색, 어두운 흑회색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인제 나무로 만들면 목조불이죠. 요거 인제 목조불감 안에 있는 주존 해 가지고요. 불감은 말 그대로 작은 집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향나무 아니면 소나무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인제 소나무가 특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얘도 재료 구입이 용이해서 가장 많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불보다도 얘가 더 많이 조성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산림이 90% 잖아요. 나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아 있는 게 많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남으니까 불타잖아요. 그죠? 고것 때문에 그렇다. 자, 석불상들은 돌들이죠. 일찍부터 만들어졌고요. 말 그대로 돌인데 이렇게 마에 바위에다가 부조로 새기는 것들이 마해죠. 여기도 나무 아해네요. 아니면 아예 별도로 환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입체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부조로 암벽에다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인도는 사암제가 많은데요. 사암, 붉은 사암, 모래가 굳어진 돌이에요. 중국은 또 흰 대리석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화강암이 제일 많아요. 화강암이 우리나라의 그 국토의 80-70%가 산인데 그 산맥의 거의 99%가 화강암이니까 우리나라는 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다 화강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깎기 힘들어요. 화강석은 굉장히 단단해서 섬세한 조각을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인제 조심해야 되는 게 흙으로 만드는 게 소조상인데요. 요거 두 가지를 묶으시고요. 얘는 주 성분이 흙이고요. 얘는 주 성분이 천인데 과정을 잘 읽어 보시면 다 흙에다가 천을 섞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름은 다르죠. 흙에 천을 섞어서 어떻게 만들든 간에 천이 주 재료면은 건칠불, 흙이 주 재료면은 소조상이 됩니다. 요게 대표적으로 소조상이죠. 이제 겉으로 보기엔 전혀 모르겠죠. 그죠? 도금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소조상, 흙으로 빚어 만들었는데요. 인도는 일찍부터 흙으로 많이 만들었으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신라 조각가 양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조각가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불상의 사실주의 조각의 대표자입니다. 자, 순수한 소조상은요. 먼저 나무로 불상의 조형을 뼈대를 만들어요. 골조 먼저. 그 위에 삼배 같은 천이 섞인 진흙을 빚어서 불상을 만드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흙이 아니라 삼배 같은 천이 섞인 진흙. 왜 천을 섞느냐? 천을 섞어야 흙만 있을 때랑 천이 섞일 때랑 천은 좀 약간 얇고 길잖아요. 그 흙들을 묶어 주는 거야. 그죠? 따라서 인제 더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묶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제 삼배 같은 천을 섞은 진흙으로 빚어서 소조 모델링해서 불상을 만든 다음에 고운 흙을 바르고 다시 또 배 같은 거를 올린 다음에 부드럽게 묘사하고 황금으로 최종 도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건칠불은 얘는 직물이 주가 되는 거예요. 삼배나 모세 같은 직물에다가 옥칠을 층층이 해서 겹쳐 바르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흙을 전혀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 결국 이 문장입니다. 자 이런 천에 옥칠을 층층이 겹쳐서 바르되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도금까지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흙을 섞어서 하는 게 더 조용하게 쉽다라는 거죠. 자 중국에서는 9 세기 이후 즉 당나라 후기 이후에 처음 등장하지만 자 이게 결국은 인제 값비싼 칠이 대량으로 인제 소용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이 칠은 오칠 자체가 당시로서는 좀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비쌌기 때문에 겨우 고려 말 조선 초 그때 시험에 요거 묻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기림사 건칠 불자상 제시해 놓고 시대가 언제냐를 물었어요 그때. 그런 게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이유를 외워 두세요. 결국 불상의 조상 재료로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왜? 이 빛 칠 자체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어 대량으로 소요되기에는 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부 조선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만 잠시 유행했다. 자 건칠부를 외울 게 있습니다. 기법 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외우셔야 되는데 요 도판 보세요. 그때 시험에는 바로 기린사 건칠 보살 자상 얘가 나왔어요.
기린사 건칠 보살 사상.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체로 다 조선시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 시선들이 약간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 이거 옆에서 보면은 측면에서 보면 보통 불상은 어깨를 딱 펴고요. 이렇게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조선시대 불상은요. 약간 어깨를 살짝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조금 비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인제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상 자체가 당당하지 못하고 약간 사람 같은 친숙한 모양 혹은 뭔가 손발이 커지고 어깨가 움츠러들고 약간 좀 시선을 아래쪽으로 보고 요런 불상들의 조형이 숭유 억불로 인해서 약간 퇴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얘네들이 전부 다 건칠상인들이에요. 따라서 인제 요거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화려한 보관들이라든가 옷의 장식이 많은데 그거는 또 그때 유행했던 원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요런 건 저희 뒤에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인제 종류 기법 두 가지를 외워 두세요. 자 크게 탈활, 건칠법 단순함게 하세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탈활, 건칠 가장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탈활 대체 뭐를 탈활한다는 뜻일까요? 만드는 방식을 잘 보세요. 얘는 제일 처음에 중요합니다. 점토로 형상을 만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심 건칠은요. 이름 그대로 목, 나무로 심을 만들죠. 얘는 제일 처음에 할 게 나무로 먼저 뼈대를 만드는 거야. 제일 첫 출발이 아예 다르네요. 점토로 형상을 만든 다음에 건칠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게 탈활 건칠이지만 목심 건철은 나무로 토대를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천과 칠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좀 더 쉬운 공정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만큼 좀 더 까다롭겠죠. 그러면 제일 가장 많이 쓰이는 탈할 건칠은 먼저 점토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 직물과 칠을 여러 번 겹쳐 바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부 점토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토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점토를 없애야 됩니다. 건칠불의 밑에 장점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매우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불날 때 빨리 들고 옮길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내부 정토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무심을 짜 넣어서 고정시켜 둬야 돼요. 따라서 요 다음 단계가 얘입니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직물과 칠을 여러 번 해서 내부 점토를 없앴어요.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에 나무심을 짜 넣어서 고정시킨 다음에 도금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목심 건칠은 처음에 나무로 먼저 뼈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 없죠, 나중에. 그러니까 얘가 더 심플하고 간단한 거야, 목심 건칠이. 따라서 처음부터 나무를 이용해서 대략 형태를 조각한 다음에 건칠을 반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나무심을 해 놓을 필요가 없어서 훨씬 공정이 쉽다. 목심 건칠은. 쉽지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우리는 탈할 건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건칠은 전부 다 뭐다? 탈할 건칠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외워 두세요. 그래서 요 과정 읽어 보시면 인제 상세 과정인데 결국 뭐 상세 과정 몰라도 저 기본적인 큰 특징 형태 점토로 먼저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직물과 칠을 옷칠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인제 점토를 제거하고 나서 비어 있는 공간에 나무심을 짜 넣고 고정한 다음에 겉에 인제 다듬어서 표면 채색하고 나서 도금칠을 하면 되겠죠. 순서를 서술형으로 외워 두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건칠 불상의 장점은 자 여기 세 가지 나오네요. 별표. 아까 한 가지는 이미 너무나 무게가 가벼워서 위급할 때 빨리 피난하기 좋다. 요 건칠 불상이 그때 왜 시험 나왔냐면 벌써 지금 한참 됐네요. 우리는 항상 우리 그 전통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시사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문제 시험이 그다음 해에 나왔었는데 강릉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불 크게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인제 강릉에 있는 한 사찰에 유명한 건칠불이 그때 탔어요. 그때 인제 유명한 유적지 몇 개 같이 탔거든요. 그래서 고다음 회의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사적인 것들 관련된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뭐 유명한 어떤 분이 돌아가셨거나 뭐 큰 대형 전시를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뭐 뉴스에서 뭐 국보를 어디에 뭐 반환해서 뭐 이런 게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관심을 좀 가져라. 자 이러한 건칠불상의 장점은 늘어나는 성질인 연성이 매우 뛰어나요. 그죠? 따라서 인제 점토보다 늘어나는 성질이 뛰어난 게 천에다가 오칠, 칠을 하잖아요. 따라서
만든 사람의 조형 의지를 좀 더 자유롭게 더 점토보다 더 자유롭게 반영하기에 좋다. 그러니까 잘 늘어나는 성질이 뛰어난 칠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 조형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깎아내는 조각에서 표현하기 힘든 불상의 내면적인 표정 변화, 심한 굴곡, 복잡한 옷차림 등등 정교하고 세밀한 조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1-2 번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한 조각이 가능하다. 그 늘어나는 성질이 좋은 칠 때문에 조형 의지를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쪼끔은 다른 말이에요. 얘는 그만큼 세밀하게 조각이 된다 이 뜻이고요. 요거는 내가 얼마든지 잘 늘려나니까 재료가 자유롭게 변형하거나 수정하기 좋다. 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수정, 뭐 변형, 뭐 가필 이런 게 더 수월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기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가벼워서 위급할 때 피난하기 좋다. 장점도 서술형으로 체크를 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석불, 목불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소저불이나 건칠불은 여기 나오네요. 이 재료가 깎아가는 나무나 돌 같은 경우는 어 이 양감, 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좋지만 실패하면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양을 붙여가는 모델링하는 소조나 건칠불은 과정상에서 수정이 자유롭다. 단 파손될 위험은 크죠. 단 지금 위에서 건칠의 장점은 이 건칠이 소저불보다 더 자유롭게 수정 변형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칠, 오칠 자체가 연성, 늘어나는 성질이 흙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자 크기에 따라서는 소형, 중형, 대형인데요. 장육상이라고 있어요. 요거 몰랐던 분들 체크를 하세요. 뭐 요거는 뭐 뻔한데요. 장육상 높이가 1장 6 척 즉 16 척인 불상인데요. 부처에서의 등신상을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인제 보통 인제 뭐 살아 있을 때 사람 키가 보통 8 척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인제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제 부처의 등신상이 장육상이고요. 이 중형불이 일반적인 사람 크기처럼 2 미터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부처의 등신은 장육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 등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대형불에 원래 속합니다. 장육상을 포함한 매우 거대한 불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부처 자체를 등신상으로 한다? 사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이거는 용어로 외우셔야 돼요. 부처의 등신상은 장육상으로서 계산을 하면은 무려 480 이니까 실제 사람 크기는 아니죠. 3 미터가 넘잖아요. 이게 어떻게 등신상이 돼요. 근데 우리는 부처의 등신상을 장육상이라고 해서 장육상이 한 장 육척 이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480 센티 3 미터가 넘어요. 네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부처의 등신상은 장육상이라고 해야 돼요. 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제 불상의 제작 과정은 요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요게 바로 신라법 즉 납을 녹여서 그죠? 네 이렇게 녹여내면서 인제 불상을 주입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 밑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렇게 과정 중에 밀랍이 흘러나온다라는 부분이 우리는 요거를 풀이하면은 실랍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실납법이라고 한다 넓게 보시면 이게 결국은 중간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에 밀랍을 채워 놓은 상태에서 안틀 겉을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인제 나중에 녹이면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거기다가 노쇠물을 부어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겉을 안틀을 다 없애면 요렇게 속이 비어 있는 상태의 불상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신라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상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인제 그때 표현 파트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주조법에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 뒤에는요. 저희가 이제 곧 삼국시대부터 쭉 볼 텐데요. 이 저희가 불교 미술 자체는 역사를 제가 고렇게 인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제 시대순으로도 정리하시는데 결국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동양 미술의 바탕이 되는 유불선에서 지금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중에서도 바로 불교 문화, 불교 미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 미술 자체를 크게
불교 미술에서 일단 불화는 시대 순보다는 요거는 그냥 각각의 시대의 특징 내지는 우리나라 불화의 특징에서 가장 핵심은 각 시대별 주요 불화에 대한 특징 정리를 그냥 하시면 돼요. 얘는 뭐 순서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불상은요. 시대 흐름 비교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화는 그냥 어떤 시대에 뭐가 유행했다. 대표적인 게 뭐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고려 불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불화가 있죠. 걔네들을 특징 정리하시면 되는데 불상만큼은 시대 흐름 비교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파트가 있죠. 불교 건축. 불교 건축 자체가 바로 사찰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 사찰 자체도 흐름보다는 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이 이제 고려와 조선 시대에 대한 요 흐름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 사찰의 구조 요 형식 자체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찰 건축의 구조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단순 비교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뭐죠? 기타에 들어가는 게 바로 타파이죠. 요 탑은 역시 시대의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뭐다? 네. 타파하고요. 불상하고 타파만큼은 시대순 흐름에 대한 서로 비교. 그래서 큰 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인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해야 됩니다.